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네. 새로운 10년을 이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주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화형 AI, 자연어 처리 기술, 로보틱스, 헬스케어, 자율주행 관련 AI,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공장, 도시 및 지역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냥 샐러리맨이 똑같죠. 그냥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 이것저것 방송에 또 연말이다 보니까 저를 이상하게 시장이 하락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네.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 이렇게 시황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종목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애널리스트 위주로 종목 얘기해 주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시장이 흔들리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장님? 이런 컨셉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요즘에 시장이 좀 흔들렸고,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이것저것서 시황하고 투자 전략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장님 말씀대로 오미크론이 확산으로 사실 투심 위축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좀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이랑 좀 미국 주식 시장 이 두 개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보였죠. 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약했습니다. 네. 그랬던 그렇죠. 것은 우리 시장은 긴축을 먼저 한 거잖아요. 네. 8월에 금리 인상만 했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고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해서 1%로 됐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1분기 내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처럼 얘기를 했죠. 네. 그럼 내년에 1분기에 금리 인상 회의가 1월, 2월에 있고 3월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1월, 2월 내에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1.25% 되고 25bp 올리면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1.5%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위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계대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의 힘과 경기의 힘 이 두 가지 축으로 가는 건데 한쪽에 돈의 힘,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언제부터 하락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인가요? 7월부터 하락했습니다. 7월부터. 3,300에서 7, 8, 9, 10, 11, 5개월 하락을 하고 지금 12월에 약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강했었고요.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들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은 한국은 안 돼. 역시 미국은 떠나야 미국이야. 돼. 예, 모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분이 없어라는 게 또 너무 쏠림이 일어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여하튼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시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 예고할 때 실행하기 전에 시장이 흔들렸고 그러다가 실제로 실행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있었을 때 실행하기 전에는 또 안 좋았고 금리 인상 할 때 좋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을 원래 내년 6월 정도까지 마감을 하고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 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1분기 내에 끝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예, 다음 주에 지금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1분기 내에 끝내고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테이퍼링이 선반영되었다고 해서 좀 괜찮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4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2주 연속 하락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오르잖아요. 요거는 달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기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11월에 개인들이 1조 8천억 매도하고요.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11월에. 기관들이 1조 2천억 매도했고요. 12월에 얼마 안 됐잖아요. 개인들이 2조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 1조 5천억 매수가 거의 대부분 선물과 연계된 인덱스 매수였습니다. 인덱스 매수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삼성전자에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에 바짝 와 있지 않습니까? 2,900 깼다가 곧바로 올라오는데 세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세게 올랐죠. 세게 올라온 거예요. 세게 내려갔다. 근데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냐? 요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사야겠다, 그러면 뭐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높여야겠다, 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배당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12월 둘째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은 외국인들은 대형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에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배당을 노린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12월 말 되면 네. 주식을 빌렸다가 이거를 갚아달라고 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차주들이 우리는 이제 빌린 쪽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대부분 우리나라의 뭐 국내 기관들,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데서 많이 빌려주거든요. 물론 개인도 빌려줘요. 근데 이거 빌려준 거에서 이제 갚아달라고 하는 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갚아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주식을 외국인들이 빌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 배당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배당금은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한테 배당금이 들어와요. 네. 그거를 빌려준 쪽에 원래 주인한테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 배당금을.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들어가면서 네. 그동안에 빌렸던 주식들 또 구매도 했던 것들 일부 쇼커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네. 배당 매수, 쇼커버 매수, 그리고 선물의 동시 만기와 연계된 매수, 요런 이벤트성 매수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대로 쭉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저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네.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은 반등하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주춤하는 그런 특징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관련해서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예. 현재 1180원, 어쨌든 달러화가 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달러화가 강세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이고 뭐 그렇게 좋진 않다고는 들었는데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는지랑 예. 앞으로 좀 이런 원달러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고점이 네. 예, 달러 대비 원화가 1197원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달러 원의 그 차트를 보면요. 우리나라 달러 대비 1200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위기가 발생됐을 때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의 경제 체력에서 네. 그렇게까지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 막 1250원, 1300원 간다고 막 그냥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쉽사리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200원 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1200원 선에서 네. 외국인들이 거기서 팔잖아요. 네. 이러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빨리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근데 1200원 근처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팔지 않거나 산다. 이 얘기는 거기가 고점이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고. 왜냐면 그럼 환차익도 발생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럼 그러니까 1200원도 넘어가고 외국인도 네. 팔면 예. 진짜 안 좋을 수 있다. 진짜 안 좋은 거고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미니 위기가 발생이 된다든지,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 1200원을 쉽게 넘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리즈너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1197원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사면서 내려오면서 지금 지수가 우리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의 방향으로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고 이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우리 국내에 원화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되는 흐름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포인트 레벨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100포인트가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100포인트를 가는 거지 달러 인덱스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달러 강세가 달러 강세되면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96포인트 레벨은 상당히 위에 있는 레벨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달러인덱스가 내려와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인덱스가 내려오는 계기가 뭐가 될까? 이걸 한번 유추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달러 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원화 강세가 될 때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이제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 왜 왜 안 그러냐? 그럼 달러 인덱스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 물론 유로화 때문에 움직이지만 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2015년도에 테이퍼링 한다고 했죠. 네. 그때 달러 인덱스 올랐습니다. 쭉쭉쭉 올랐어요. 그러다 테이퍼링 하는 동안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할 때는 달러 인덱스 떨어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긴축을 하기 전에는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안전자산이 달러가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실행할 때는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직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고공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내려올 만한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안정화 됐었고요. 물론 과거와 똑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정말로 그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점차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화가 떨어지는 거는 원화 강세입니다, 여러분. 원화 강세가 되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환율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일면 어떤 한 단표만 보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긴축의 과정 속에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연동하는 거거든요. 너무 여러분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향하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가? 우리 달러 대비 원이 1,200원 근처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가? 이러면 시장이 그래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가 뭐 100포인트 레벨 막 위로 가고 우리 원화가 1,200원 위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험 관리 하시는 게 우리가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율을 넘어서 중국 헝다그룹 같은 경우 네. 채무상환 어렵다는 기습공시 이제 발표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좀 인정하셨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들이 앞으로도 좀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쁜 쪽보다 좋은 쪽으로 오히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달 전에 오랜만에 여기 출연됐죠. 네, 헝다그룹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96년 1월에 증권매매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IMF를 맞았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재무 리스크가 있었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극적으로 회상해갖고 잘 살아난 기업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디폴트의 수순으로 가는데 그 디폴트 수순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그냥 넣지 않죠. 니들 스스로 사재 출연하든지 자회사를 팔든지 뭐 공장을 팔든지 구조조정해. 그래 놓고 어느 정도 클린화 시켜. 그리고 채권도 쇼컷해.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은 공적자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M&A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사실 공적자금 들어가는 게 디폴트예요, 여러분. 공적자금 들어가면은 그냥 주주는 끝나는 거니까 그 회사는요. 이제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헝다그룹도 사실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자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회사들이 하나하나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섹터 하나하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 하나하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일이
우리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 그러잖아요. 이 헝다발 리스크가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에서 전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레버리지들을 다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가 아주 작은 돈인데 거기가 스톱돼 버리면은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제 뭘 발표했죠?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한 거예요. 맞아요.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뭔가 지금 이걸 예의주시하고 이 파장을 지금 확산시키지 않고 즉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요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0bp, 0.5%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민은행에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야, 이거 형락으로 문제 때문에 네. 이거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치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즉 통닭으로 사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우리 손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헝다그룹은 헝다그룹 전체가 파산이 아니더라도 자회사들 다 파산하고 M&A 되고 공적자금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위 질서 있는 파산이 될 거냐, 퇴출이 될 거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질서 있는 퇴출이 되면은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그 영향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전국 정책 당국에서 야 우리 알고 있어, 우리 조치 취하고 있어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에요. 그런 시그널 때문에 중국이 올라오면서 요즘에 우리 시장이 상승했죠. 이것도 영향 중에 하나예요. 이런 면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신고가를 내면은 5년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그동안의 긴축이었는데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보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면은 없느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디폴트가 돼가지고 파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부정적인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든 간에 긴축을 하고 그리고 디폴트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생겨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생기면 내년도에 중국의 경기가 어떻겠어요? 둔화되겠죠.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같이 둔화되고 우리 시장에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나스닥 보시죠. 미국 시장 보시잖아요. 우리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하고 베타 지수가 제일 높은 연동이 제일 높은 데 중국이에요. 아, 진짜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제일 높아요. 베타수가 제일 높습니다. 중국의 그러면 상해종합지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별로 박자 나는 것 같다. 디커플링 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상해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 추종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걔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이 안 좋으면 유럽도 안 좋고 유럽이 안 좋으면 미국도 안 좋고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 그래서 헝다그룹 문제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파장, 이 부분은 어떻든 정책당국에서 막으려고 하지만 실물 경제의 경기 둔화가 되는 부분들은 예의주시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더 걱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요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은 정책당국에서 시장에 자꾸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한국 증시가 좀 상승하긴 했지만 네. 사실 얼마 전까지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뭐 약세장으로 이제 가는지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또 최근에 인버스 투자하신 분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부장님은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 약세장으로 이제 가는 건가 아니면 좀 오랜 조정기를 거쳐서 좀 강세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약세장으로 쉽게 안 갈 것 같거든요, 시장이. 시장이 약세장으로 대세 하락과 그리고 급락을 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듯이 유동성, 돈의 힘, 그리고 경기의 힘, 기업 실적의 힘, 이 두 가지 축으로 가는데 돈도 뿌려주면서 실적도 좋아. 이거 골디락스고, 그렇죠? 근데 실적이 경기가 좋으면 돈은 좀 줄여도 돼.
뭐 이렇게 이게 주거니 받거니 시속 게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긴축을 뒤로 오지 못해요. 네. 왜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건 경기보다도 인플레이션 같아요. 지난번에 비축유 방출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방출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유가를 어떻든 잡기 위해서 그런 비축유 방출까지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같이 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뒤로 물러서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도 둔화돼. 그러니까 맨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긴축을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약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 즉 경기도 안 좋은데 네. 긴축도 돼. 그럼 이제 디플레이션 간다.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한 축이고요. 네. 자, 그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고요. 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폭락할 수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고 돈이 많을 때는 못 느끼는데요. 네.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네. 소위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 좋았던 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죠? 가계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가계대출이요. 네. 실제로 가계대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가. 맞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되고 네. 가계대출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주식시장에서는 신용 일으켰다가 반대 매매 맞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는 갭 투자했는데 갭 투자한 만큼보다도 가격이 많이 빠지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래서 DSR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내 돈은 7천만 원이고 뭐 3천만 원 갭 투자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네. 거꾸로 했나요? 아무튼 옛날에는 뭐 50%도 됐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높아졌죠, 그게. 근데 이게 집값이 막 이게 5대5로 계산할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요. 5천만 원인데 그러면 5천만 원 빌려서 했는데 네. 집값이 50% 빠졌어.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깡통 주택 되는 거죠.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집값이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하면 이 갭 투자했거나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집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연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또 갭 투자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없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는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보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소위 갭 투자, 레버리지를 갭 투자로 위해서 부동산을 막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금화를 어디서 제일 빨리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하겠죠. 네. 주식시장이 가장 현금화하기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주 논리예요. 예,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는 경기와 유동성에 의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면서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세론자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높고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쪽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시장은, 주식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별 걱정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 들냐면요. 네. 지금 개인 대출의 문제, 레버리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사전적으로 굉장히 알고 있으면서 조심스러워하고 미리 지금 그래서 사전적으로 계속 올해 우리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준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연준이 더 중요한데 연준도 지금 긴축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하지 그냥 단번에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시장에 19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면은 30년간의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우리 시장이 아주 독특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우리 시장이 500과 1000포인트에 있다가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맞았어요. 277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게 1997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00포인트 갔다가 밀렸다가 한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네. 한 5, 6년 동안. 그러다가 2007년도에 비로소 2000포인트를 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글로벌 금융 글로벌 금융이 또 맞았어요. 800까지 떨어졌네. 네, 892포인트. 네. 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서 6년간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빠졌죠? 작년에. 네. 그렇죠. 작년에 2000포인트 위에 있다가 1400. 1439포인트까지 또 빠졌어요. 그랬다가 3000포인트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박스피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렇게 30년간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박스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스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제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지수에 대해서 뭐 또 질문을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수의 하단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젠가 보니까 뭐 실명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다시 하락을 하면 260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너무 과격하게 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지수 하다 보면 어떻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거 좀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좀 유식해 보이게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숫자를요. 뭐 PBR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쉽게 우리의 주가라는 건 이게 멀티플 PER인 거예요. 몇 배수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PBR은 1배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이고요. 그리고 PER도 10배, 10배, 15배 정도 한 그 정도가 리저블하게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따져볼게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을 드렸냐면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 돌파했다 그랬죠. 네. 처음으로.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이 62조였습니다. 네. 코스피의 순이익이 62조 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6년간 박스피 있다가 2017년도에 2607포인트 신고지를 다시 찍었다 그랬죠. 네. 그때가 141조였습니다. 네. 141조. 올해가 175조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고점이 3,300포인트였죠. 네. 내년의 예상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원래 시장 컨센이 한 188조에서 190조였거든요. 지금 하향 다운되고 있어요, 계속. 네.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빠진 게 얼마냐? 180조예요. 그 내년에 우리가 12개월 포워드로 볼 때 이익이 180조예요. 이익이 180조인데 옛날에 있었던 2000포인트는 62조고 141조일 때는 2600포인트인데 180조 시대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시 표현을 드리면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500억이 났어요. 네. 순이익 500억 곱하기 물론 PER은 성장률은 높게 주고 또 가치는 낮게 주긴 하지만 그냥 평균으로 10배로 할게요, 여러분. 10배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내년에도 500억 날 것 같아. 600억 날 것 같아.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뿐이 안 돼. 이건 싼 거잖아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지는 거는. 이 똑같이 지수도 똑같은 거예요. 전체 이익에 코스피 전체 이익에 PER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280조라니까요. 아, 진짜 180조라니까요. 180조에 곱하기 10배 정도 해서 지금은 175조에 3,300포인트였다고요. 오버슈팅 대부분이 약간 있어요. 네. 근데 180조에다가 10배를 하면은 1,800조고 지금 현재 2,20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10배만 해도 1,800조예요. 근데 거기 환율하고 다른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넣거든요. 계산할 때.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시장이 여기서 2,800, 2,700 막 내리 꽂아가지고 2,400 간다, 2,000 간다. 이거는 정말 그냥 막 던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이런 수치를 얘기해줘. 그런 건 아니, 그건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정말 주식을 막 사야 돼요. 그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비정상적인 왜곡된 비정상의 하락은 비정상적인 하락은 정상의 되돌림이 있습니다. 세기하죠. 예, 비정상적인 상승은 회귀합니다.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리저브 이러한 수치를 넣어서 얘기를 했을 때 내년 1년 전체로 봤을 때 최저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최저가 한 2,650, 2,670 이렇게 돼 있고요. 최고는 3,500, 3,600 돼 있어. 텀이 엄청 크죠? 매년 그래요. 증권에 나오는 거 텀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 라인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한 2,750 위로는 한 3,300 그 중간 라인 정도 이렇게 대역을 조금 좁힐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장은 2,750, 2,800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요. 2,790포인트인가가 우리 포워드 PBR 1배이고요. 2,790이. 그리고 저는 기적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기적 분석을 보면요. 작년에 3월에 폭락했죠. 그러다 반등했죠. 요건 상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9월, 10월에 조정을 보였죠. 그랬다 11월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이 11월 시가가 2276포인트였고요. 고점이 언제냐면 6월에, 아까 7월부터 우리 시장 빠졌다 그랬잖아요. 6월에 고점이 3296포인트예요. 상승했다가 되돌림의 하락, 중간 라인, 50% 라인. 저는 50% 라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 알 거고, 뭐, 이런 데 쳐보시면 알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근데 그 중간 라인이 얼마냐? 2786포인트예요. 더하면 돼요. 2276 더하기 3296 나누기 2. 2786포인트예요. 공교롭게 12개월 포워드 1배가 2790. 그 중간 라인이 2786포인트.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180조의 가격을 따졌을 때 하단 부분도 2,8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 우리 시장에서 2,8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요번에 한번 2,822포인트 갔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떨어질 거냐? 아니, 떨어질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비정상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이성적으로 주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그 정도 라인은 우리 시장에서 하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생각하고, 그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도 현금 좀 갖고 있자. 근데 만약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보고 있던 주식을 좀 사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점. 예, 기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시황을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2019년도에 거래 하루 일평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증권사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지점장이 아니었구나. 이제 국제부에 있었네요. 그 지점장 회의를 하면은 우리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8조 정도가 되면은 증권사들이 손해가 안 난다 그랬어요. BEP라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거기 이제 수수료 곱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때 실제로 막 6조일 때도 막 읽고 그랬었어요. 거래 대금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6조, 7조, 8조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니네 지점장들 니네 적자 나면 안 돼? 막 이랬어요. 지금 얼마죠? 웬만하면 16조, 20조예요. 그만큼 현재 우리 시장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과거처럼 그냥 막 무너지느냐.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부분을 이제 약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세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상당히가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건 매수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 있는 상태에서 인버스를 거래를 한다. 그렇다면은 인버스를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올라오면 인버스 했다가 내려오면은 이제부터 대세하락이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해야죠. 저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3월 달에 143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다음 반등했죠. 그러면서 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끝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버스. 거기서 곱박스 엄청 사가지고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3000포인트 갔으니까요. 똑같은 거죠. 그때도 올라왔을 때 여기가 끝이야 했던 것처럼 요번에 빠질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세하로 더 빠질 거야. 이러지 말고 박스권을 염두에 두면서 지수 ETF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수는 지금 2022년을 좀 포함해서는 향후 좀 기간 동안에는 박스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2,800 밑으로 들어가면 좀 강력하게 우리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런 기준점으로 일단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2022년 지금 뭐 제가 뭐 5년, 10년 후의 시장을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제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일단 당장 내년만 보면은 그 정도가 리즈너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아래만 자꾸 얘기하는데 위쪽은 없냐 우리 시장이? 위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코스피의 실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실적은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하나는 반도체 실적. 반도체가 지금
뭐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다가 지금 반도체 가격 고정 메모리 가격 하락하면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도 지금 숫자 나오면 굉장히 좋죠. 요즘에 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4분기하고 내년 적어도 1분기, 길게는 2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락의 폭은 둔화될 거예요.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하락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반도체 실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 시장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 수출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실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은요, 다행히 북미 지역보다도 중국, 대아시아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중국일까요? 아니, 유럽이 제일 안 좋아요. 유럽, 영국은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럽의 경기는요, 중국이 굉장히 역할을 큽니다. 중국이 내년에 3월에 시진핑이 3기 집권이 되고, 네. 그래서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규제 정책을 조금만 해도 완화하면은 중국이 좋아지면서 유럽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교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소위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상황이 돼서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면서 교육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 수출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실적이 둔화될 거야. 그리고 수출도 둔화될 거야. 반도체 가격 빠질 거야를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터닝하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 올라갈 자리만 남아있어요. 조금이라도 터닝하면. 이미 주식은 항상 선반영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위쪽이 전혀 없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6, 7, 8, 9, 10, 11, 5개월 하락 조정 보이고 12월에 반등을 약간 코스피 먼저 주고 있거든요. 요 제가 잊어버릴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12월에 약해요. 코스피에 비해서. 왜냐? 코스피는 배당주를 사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해요. 요즘에 여러분 코스닥이 약하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 양도세 회피 매물 있죠. 세금 회피 매물 있죠. 기관들 클로징 매물 있죠. 차익전 매물 있죠. 연말 되면 어떻든 매물이 있고 나와요. 막 요즘에 많이 메타버스 이런 거 떴던 거 다 매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말에 매물이 나왔다가요. 그리고 12월 말 후반 들어서 며칠 남겨서 1월에 되면 1월에 코스닥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월이라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배당주가 강하고 코스닥이 약한 거고요. 1월 되면 코스닥 강해집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12월과 1월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다. 이건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년 연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연초 강세 시장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NFT, 뭐 메타버스가 엄청 강세를 좀 했잖아요. 2022년에도 좀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새로운 10년을 이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얘기도 사실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데 지금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도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 닷컴 버블의 기본 베이스가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고요. 그 인터넷 시대가 있었어요. 닷컴 버블이 붕괴됐죠.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살아남아 있었죠. 그 기술이 살아남아서 2010년도에 10년에 향유를 했어요. 그거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고도 성장을 한 거죠. 고성장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인터넷 없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스마트폰 이거 다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이런 산업이 상생이 된 거예요. 근데 걔들이 소위 빵주들이 10년을 향유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향유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름을 바꾼대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고 뭐 하나는 아예 블로그로 바꾸는 회사가 있던데 뭐 그런 큰 회사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맥북을 했던 PC를 했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그동안에 10년 넘게 그렇게 있다가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애플카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세상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생거래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뭐 페이스북 아무튼 이렇게 다 하다가 네트워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온 거예요. 성수 단계. 그렇죠.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거. 애플이 왜 애플 전기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애플의 스마트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얘네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네. 지금 우리 메타버스 요번에 올랐더니 지금 질문이 그런 것이잖아요. 게임 중 가장 많이 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콘텐츠, 엔터도 또 그랬잖아요. 이게 메타버스에 다인 양 얘가 다 떴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메타버스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컨택트가 있는데 컨택트가 언택트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가상세계로 현실 시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R, VR을 지금 XI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게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돈을 뭘로 벌었습니까? 아이템으로 벌었잖아요. 게임이 유료 게임이 아니잖아요. 아이템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수익원을 찾을 게 뭐가 있었어요? 광고하고 아이템 말고 뭐가 있었어요? 수익원 찾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엔터는요. 엔터는 공연해가지고 벌지 다른 거 없었잖아요. 앨범. 앨범하고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들어가면서 소위 NFT화 해서 여기서 그동안에는 수익원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뜬 거예요. 가장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쉬운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물론 기술력도 애들이 있지만. 네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BTS 있으면 BTS의 어떤 행위나 어떤 캐릭터나 뭐 이런 IP를 가지고 NFT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앨범이 어떤 날 앨범이 있으면 요거는 딱 희소성이 있는 어떤 상품 딱 해가지고 이걸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게임과 엔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 네. 메타버스 세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네. 저는 어디에 관심이 되게 많냐면 자율주행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이쪽에 해박하신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스마트폰이 혁신이 있었나요? 스마트폰의 평균 전 세계 판매 대수는 매년 줄었습니다. 왜냐,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이제는. 있지. 근데 이제 그 증가율이 계속 줄어서 이제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면서 맨날 요번에도 아이폰 13 나오니까 별게 없더라. 뭐 갤럭시 21 나오는데 별게 없더라. 맨날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네. 카메라만 조금 뭐더 달리고 이제 두 예. 개에서 세 개. 카메라만 맨날 무슨 혁신하면 카메라만 혁신이래. 그랬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디자인도 뭐 예, 거기서 예, 예. 거기고 뭐. 그랬잖아요. 휴대폰이요. 휴대폰이 지금 2D잖아요. 네. 여기에 XR, 메타버스가 들어가면 3D가 되는 겁니다. 3D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지금 글래스를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글래스라는 것도 3D예요. 지금 애플에도 글래스가 애플 글래스 나온다는 거잖아요. 삼성도 글래스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뭐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글래스가 나오던데, 이 안경을 끼면 3D로 지금 있는 우리는 저기에 지금 이 자료가 있고 책이 있고 노트북이 있는데, 얘가 그냥 있는 거죠. 얘 그냥 있는 거. 안경만 끼면 다 그냥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교육에 구현이 되고, 금융에 구현이 되고, 자율주의에 구현이 되고, 이게 다 구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시대가 된 시대를 소위 XR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걸 네이버는 아크버스라고 했더라고요. 아크버스라고 자기들이 막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향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주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저는 내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는 뭐 자이언트스텝이나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도 떴었고 위저 스튜디오나 그리고 엔터가 떴고 게임이 떴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위메이드가 10배 났죠. 10배 난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증자까지 합치면요. 무상증자까지 합치면 10배 났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우리 김작가 TV에 와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S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캐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어서 야 좋아 그래서 막 떴다가 야,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우리? 그럼 잠깐 둘러봐 뒤를 둘러봐요. 야 이거 우리 오바야. 야 아무리 나중에 이익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달려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가가 쉬어요. 주가가 쉬었다가 나중에 야 이거는 우리가 오바가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오르는. 그래서 S커브라고 그러죠. 이 과정을 겪어요. 그런 과정이 단기적인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이 메타버스는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연말에 또 수급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 거고 내년에도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1, 2월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단 주의점은 있겠죠. 올라갈 때 여러분 주식은 다 몽땅 다 같이 올라옵니다. 네. 이슈가 되면 떨어져요. 떨어질 때 주도 좀 덜 떨어지고 아닌 건 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할까요? 다 못 올라요. 그時이제 드디어 옥석가리가 되는 거예요. 알짜배기. 예. 진짜만 가는 거예요. 진짜만. 그래서 진짜 센 놈만 가지고 해야 돼요. 뒷따라한 거 하지 말고. 그런 차이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네. 이제 메타버스, 네, NFT가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다른 쪽의 세상에도 더 네, 많이 네. 있으니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뭐 지금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 예. 좀 어디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저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뭐 섹터도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까? 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시장에 대한 약세론자는 아닙니다. 네. 약세론자는 아닌데 뭐 약세론자는 아니지만 박스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약세론자는 아니지만 경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더더욱 느껴지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네. 우리 그 3저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소위 MZ세대가 3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3저 시대라고 하면 네. 금리가 제로금리였죠. 음. 거의 제로금리죠. 제로금리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뭐 예전에 금리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금 금리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은행 가가지고 그 정기적금으로 매달 뭐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쪄놓으면 나중에 큰 돈 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갔더니 그 은행원이 저보고 씩 웃더라고요. 1.2%요. 그러니까 자기도 권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저금리 시대에 계속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물가 시대에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고 10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팬데믹을 맞았어요. 네. 그랬다가 고성장이 됐대 막.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무슨 고성장이 돼요. 무슨 고성장이 돼요. 성장은 고성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확 뜬 거예요. 지금 뭘 보시면 여러분 그걸 아시냐면요. 네. 그 경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 뭐 경기가 서서히 좋아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경기 화랑, 경기 호황 이런 얘기 언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저는 그거 1995년도에 듣고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1995년도인가 96년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경기가 막 호황기라는 게 지났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확 좋아지지 그렇게 않아요. 특히나 팬데믹으로 해서 올랐다가 지금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화되는 것이지 정상화되는 건 과거의 정상화, 저성장의 정상화. 이제 아주 고성장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 꽤 높은 성장률을 얘기를 하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5, 6%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한 3%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팬데믹이 여파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저성장 국면에 계속 우리 전 세계가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네. 정말로 진짜 교육이 막 활발해지면서 성장이 막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성장이 될 수 있을까? 전 세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뭐 솔직히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각자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에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각자의 의견에 여러분들하고 저희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경기 민감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경기 민감주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경기 민감주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경기 민감 수출주가요. 맞죠. 이 경기 민감 수출주가 팬데믹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그랬다가 올해 1월에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다 거기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니 뭐 정유화학, 철강, 조선 다 많이 빠져 있어요. 얘네들을 내년까지 들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요즘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 드리기가 애매해서 종목 질문에 대답을 잘 안 드리는 편이라서 대답을 안 드리고 있는데 섹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뭐 경기가 정상화 된다고 해서 활발한 교육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정말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담스럽다. 저는 좀 힘들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경기 민감주 쪽을 그렇게 막 좋게 보시진 않는다.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10년을 또 열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새로운 IT 애들은 정말로 좋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 거기에 시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안 좋아서 자율주행 얘기 안 하잖아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여러분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전기차에 반도체가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죠. 그런 것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반도체들은 지금 현재 지금 디젤 우리 그 가솔린차 화석 연료차에 3배, 4배 들어간다고 하죠. 반도체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로 구현될 때 이렇게 활발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규모 서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죠. 거의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야겠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글래스 같은데 거기에 다 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기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반도체 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통신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현되는 소위 뭐 AR, VR, XR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한 새로운 시대예요. 거기에 맞는 기술주들, IT들, 얘네들은 정말 진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얘네들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메타버스도 IT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게임주들 있잖아요. 게임주도 구현하는 거 다 IT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버 들어가야 되고 다 IT 구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IT의 새로운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IT가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 때문에 칩 때문에 자동차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자동차도 어찌 생각해 보면은 소위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성장 섹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전기차만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차는 뭐 이따 섹터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전기차는 우량주예요, 우량주. 전기차랑 2차 전지는 우량주예요. 네. 이미 대세로 들어가서 우량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만 애플,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마냥 걔네들은 이제 우량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의 특징이 뭐죠? 우량주의 특징은 걔네들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추세적으로 움직여요. 추세적으로 올랐다 갔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여요. 걔는 이제 우량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밑에서 새로 출발하는 자동차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소위 이제 출발하는 전기차 메이커들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부터 출발하는 전기차 메이커들은 아마도 자율주행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율주행하고 같이 할 거라고요. 이미 전기차는 어느 정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하고 같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우리 어느 정도 자율주행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G9 되게 좋아요. G9은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혼자서 정말 잘 가요. 그런데 그래도 겁나죠, 아직은. 네. 아직 겁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까지 겁내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통신이 끊기거나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통신과 반도체가 연결된 기업들, 그리고 카메라가 연결된 기업들이 되게 좋아요. 네. 연말에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내년을 준비하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자율주행의 일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얘기해 주셔서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예.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에서 12를 또 보면 이게 주요 5대 섹터로 다 겹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예.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반도체도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네.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가 TSMC에 뒤쳐졌습니까? TSMC는 소위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TSMC를 엄청나게 지금 네. 발전을 한 거고 삼성전자가 약간 뒤처진 거잖아요. 솔직히 인정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시총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요걸 우리는 맞춤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하잖아요. 요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계속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다만 메모리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디램 익스체인지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130 며칠 만에 반등했다 요 얘기를 하고 나서 9일 정도 반등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찍었다까지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구나. 저점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중국의 그 현물 디램 가격이 그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139일 만에 반등했대요. 네.
아, 얘네들도 이제 좀 저점 형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저점 형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반도체 메이커들은 이제 바닥 형성을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미 가격이 하락할 건 가격이 선반영이 했잖아요, 주가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터닝만 하면 이제 관리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저는 이제 저점 형성 후의 반등으로 저는 이제 뷰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요, 섹터보다 중요한 건 시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좋다고 해도 시황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냅다 팔아버리면은 그럼 빠지는 거고, 시황하고 연관되어서 대응주는 항상 보셔야 된다. 다만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때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뭐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를 좀 뭐 더 강화시킨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은 디램 가격, 그 고정 메모리 가격의 하락 요걸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여력이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 고객분들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보다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후공정 장비 쪽의 종목들이 훨씬 좋을 거다. 지금보다 내년에 훨씬 주가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그쪽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 속해 있는 좀 인터넷 섹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네. 메타버스의 최선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얘네 말고 어디 하겠어요? 사실은. 얘네 말고 딴 데서. AI든 뭐든 얘네들이 해야죠. 얘들이 그리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그걸 치고 나가야지만 그 아래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소위 상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주가 측면도 그렇고 성장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미국의 빵주 있잖아요. 네.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막 꺾이고 뭐 이래도 나중에 올라갈 때 뭐 빵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선점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테슬라가 좀처럼 잘 안 빠지고 테슬라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그렇게 따라잡으려 해도 사실은 테슬라가 굳건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선점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도 그렇죠.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 거,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없죠. 당장 나올까요? 앞으로도 쉽진 않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우리 그 애플 마냥, 마이크로소프트 마냥, 인텔 마냥 그렇게 갈 수 있는, 딴 짓만 안 하면 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흐름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는 근데 굉장히 좋은데 사실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는 네이버를 더 좋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이버는 수직 계열을 좀 많이 했고요. 그렇죠.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요. 카카오는 이렇게 수평 계열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이거 카카오페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카카오 시가총액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평가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이대로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카카오의 어떻든 모회사로서 또는 주주로서 카카오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수익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에 분명히 협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갈등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뭐 짜지구리하게 이게 너무 자식들이 많으면 뭐 이렇게 탈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막 이렇게 꺾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에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도주가 됐다가 한번 꺾여서 좀 쉬면 좀 쉬죠, 주가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얘네들은 새로운 뭔가를 내놔야 돼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메타버스니 뭐 아크버스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삼성전자 생각이 났는데, 삼성전자도 뭔가 새로운 거에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거 나왔다는 거 요즘에 별로 없죠. 좀 새로운 게 뭔가 나와야 되는, 새로운 게 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탄력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어서 다시 주가도 다시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이 있는 바이오 섹터는요? 바이오 섹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바이오 섹터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이거 계속 하락했어요. 바이오 섹터 계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항상 성장 섹터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발표하거나 중간중간 발표를 해요. 네. 근데 거기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 굴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성장 섹터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도 예, 투자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성장 섹터는 많고요. 바이오 섹터는 어떻든 기회가 옵니다. 어떻든 기회가 다시 오는데 이제 가만히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보면 기회가 오는데 다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그럼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빈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하듯이 바이오도 예전에는요. 제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움직였어요. 네. 제약사 위주로 움직이다. 그 다음에는 항암 파이프라인 있는 회사들. 네. 뭐 항암 이상했대. 뭐 라이선스 아웃했대. 그럼 막 폭동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거 나와도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 최초에는 제약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너무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백신을 만들었다든지 치료제를 만들었다든지 항암제 뭘 만들었다든지 했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막 주가도 엄청나게 날아갈 텐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죠? 좀 슬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제품이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승인하는데 KGMP에서 승인하는데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줘. 지네 거 해주지 우리 거 안 해줘. 우리 걸 안 해줘요. 네. 그러겠습니까 걔네들이? 미국이라는 걔네들이? 그래서 크지 못하는 거예요. 빅파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항암 파이프라인이 맨날 라이센스 아웃을 해요. 네. 걔네들은 우리나라 좋은 기술 갖다가 빼먹고 그냥 몇백억 주고 그냥 해가지고 지낼 거 만들고 뭐 걔네들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건 현실이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약바이오에 반짝 움직였던 것은 소위 코로나 때문에 백신 관련돼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였다 걔들이 좀 지금 다시 밀려 있죠, 지금요. 다시 밀려 있는 상태예요. 야, 그러면 얘들이 성장주이니까 한번 움직일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전통 제약주가 될까? 저는 사실은 전통 제약주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게 있어갖고 그런 걸 조금 갖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자 이거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전통 제약주 또는 항암 파이프라인 또는 백신 관련주 주식시장은요. 한 번 지나간 건 다시 오기 힘들어요. 다시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뉴가 중요합니다. 윌리엄 오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항상 새로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에서 새로운 아이템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AI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케어. 저는 디지털 케어는 아주 진짜 고성장의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케어 회사들이 별로 주가가 안 좋아요. 시총도 낮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규제가 많아. 제도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못 올랐는데 많은데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우려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는 바이오 쪽에서 다음에 온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생각하고 뭐 항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암 파이프라인보다도 오히려 뭐 이런 거죠. 뭐 알츠하이머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아이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요즘에 이제 저 얘기하는 게 뭐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근데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바이러스 치료제 뭐 여태까지 못 만들어냈으니까. 네. 근데 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된 그쪽에 자꾸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예전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건강에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암 이거보다는 평소에 체력을 증강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건강 보조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곧 온다. 저는 워낙에 오랫동안 침체되었기 때문에 곧 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요. 이 둘 다 시밀러잖아요. 둘 다 시밀러지 않습니까? 시밀러는 어떤 걸 하던 간에 관련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할 때 제일 먼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네 둘이 제일 먼저 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더 가까운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셀트리온에 워낙에 강성 주주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해결할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하면 주가 진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다가 댓글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제가 요 얘기는 뺏겠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오히려 좋아지기 위해서 셀트리온에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좀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죠. 아까 이제 좋다고 말씀하신. 예. 저는 2차 전지는 그냥 우량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냥 성숙 기업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LG와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인데 얘네는 주가 안 좋죠. 그렇죠. 그냥 올랐다 지금 안 좋고 얘보다도 LNF, 에코비럼 얘네가 좋잖아요. 소재주들이 좋죠. 예, 걔네들 훨씬 좋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랬냐면은 얘네들 제품 만들어서 안정차에 넣는 건데 소재주는 전 세계에 다 주는 거니까 훨씬 기회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반도체 장비 애들은 전 세계에 다 주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완성품 업체보다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성숙 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한번 뭐 또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만이 아닌 중국은 지금 전기차가 완전히 활성화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많지 우리가 현대 전기차는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될 때 한번 쉬었다가 아까 에스코브 말씀드렸잖아요. 네.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삼성전자다 생각하시고 거래하는 게 저는 맞다. 막 예전처럼 이제 고성장의 주식이라서 막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가치 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소재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보세요? 걔네들은 훨씬 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죠. 근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걔네들도 에코프레미나 LNF 얘네들도요. 이미 상당 부분 이익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성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주가는 성수 단계에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거기서 노리고 막 그냥 급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세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거래가 되게 쉽지 않으세요? 삼성전자가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좀 샀다가 또 오른 것 같으면 팔았다. 이렇게 좀 편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막 급락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마지막 섹터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이죠. 아까 자동차 말씀을 네. 좀 드렸었죠. 현대차랑 기아만 언급해 주시죠. 예, 현대차와 기아가 저는 올해 가장 못 오른 쪽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자동차 쪽이요. 네. 근데 저는 내년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눌려 있었다는 점, 주가는 항상 눌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눌려 있다가 튀어간다는 점하고, 그리고 반도체 때문에 그동안에 못 만든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네. 현대기아차의 판매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부각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드리고 오늘 좀 시간 마칠까 하는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한항공 투자의견을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6,000원을 유지를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최근 항공사들의 주가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하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며 가격 매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데 예.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묶어서 답변 주신다면. 만약에 위드 코로나 주식을 해보고 싶다면은 저는 대한항공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자, 이유는요. 네. 이유는 자 위드 코로나가 됐어요. 내년도에 오미크론은 뭐 그냥 만약에 가정하는 오미크론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모르니까 그냥 네. 오미크론은 빼고 네. 뭐 내년 한 여름쯤에 뭐 봄 지나고 나서 좀 빠르게 봄 지나고 나서 야 별거 아니더라. 가정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될 수 있어. 또 여행사에서 뭐 여행객들 모집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국내 여행 수요, 해외 여행 수요, 네. 화물 수요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화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해외보다는 국내가 더 먼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해외의 그 사람의 수송에서 보면은 네. 그리고 화물 수송은요. 화물 수송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와 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항공주들 그 실적을 보면요. 대한항공만 괜찮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얘네는 대한항공 화물 수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앞으로 향후의 경기의 회복 그리고 뭐 여객 수요 이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안 좋을 때도 수익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주식을 선택을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한항공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대한항공이 물론 대표 주자이기도 하지만 화물수송이 1등이기 때문에 얘를 하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항공주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해외 수주를 보면서 해외 여행객을 보면서 그 하단에 있는 것을 만약에 했는데 뭐 오미크론이 뭐 확산됐어. 이러면 또 그러면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대한항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대한항공을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재가 있었을 때 그 주식을 좀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파는 것이 정석 투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고 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못 가더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대한항공 같이 이제 함운 운송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좀 안전할 수는 있다. 예, 항상 제가 원래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러지만 항상 성격은 화끈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급등주를 잘 못 잡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반도체라도요. 얘 반도체 소재라도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몰레드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 뭐 이런 거. 요번에 LG노텍 보셨죠? LG노텍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LG노텍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요즘에 기쁘게 좀 한 달 동안 기쁘게 좀 살았어요. LG노텍 때문에요. 근데 LG노텍을 픽한 이유는 LG노텍이 애플향 카메라만 가지고 그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LG노텍이 요번에 그 LG전자가 스마트폰 포기하면서 LG노텍이 하는 일들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있죠.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얘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메타버스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이 뭐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고 또 자율주행도 얘네 전장하잖아요, 전장.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그러면 뭐 하나라도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서 얘가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픽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5G 통신 있잖아요. 5G 통신인데 통신 소재나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도 해.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집합으로 있는 걸 찾는 걸 좀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교집합에 있는 걸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 좀 개인 투자자분 어떻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는지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작년에 들어와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막 그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그 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작년에 돈 벌지 못했어요. 맞아. 작년에 폭락했을 때 들어왔던 사람들만 번 거예요. 그 사람들만 벌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올해 돈 번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 중에 잘했던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투자했던 사람. 안타깝겠지만 미국 시장에는 어떻든 뭘 사서도 수익은 많이 났어요. 대표 종목만 아마 샀었을 테니까. 왜냐면 미국에 지금 나스닥이 신고지수 근처에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 빠졌지만요. 미국 나스닥의 20%의 주식이 신저가입니다. 20% 신저가예요. 근데 우리 맨날 대표 종목만 샀으니까. 걔네도 올랐으니까. 네, 그런 주식 여러분 산 사람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올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역대급으로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연말 들어서 우리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기술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물론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긴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시황에서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성장 섹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야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시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에서 정말 좋은 기술의 변화가 생기고 그 기술의 변화를 추종하는 내가 기업을 갔었을 때 정말 내가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은 시장의 노이즈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가 제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걸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라는 분 계시죠? 이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자동화, 로봇, AI 확산이 현실에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비에 부채 우려가 생기면서 위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 얘기예요. 저는 공감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편리하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더 효율적, 효과적 방법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이제 실물에 있었던 세계가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세계가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속화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어떤 걸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젠슨 왕이라고 아시죠? CEO 이분이 또 그래서 어떤 기술이 그런 게 될 거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화형 AI, 자연어 처리 기술, 로보틱스, 헬스케어, 자율주행 관련 AI,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공장, 도시 및 지역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진짜 절대 공감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고 미국 우리나라 주식이 짜증나서 못 하시겠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서 자율주행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로보틱스 관련 이런 주식들에서 조금 더 맨날 빵주만 사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에도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저도 지난번에 물으시던데 안 물으시던데 저도 지금 ISA 계좌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대부분 그건 이제 면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갖고 계시잖아요. 2천만 원뿐이 못 넣어요. 저도 거기에는 뭘 넣고 있냐면은 AI 관련 주식을 하나를 우리나라 주식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가져갈 거예요. 네.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은 요즘에 뭐 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얘는 주가가 안 움직여요. 네. 그냥 있는데 뭐 신경 안 씁니다. 주가 떨어져서 또는 시황이 떨어져도 신경 안 쓸 거예요. 나중에 내년 되면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더 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만드는 곳들에 좀 주력하고 계신다. 네네. 마지막 멘트는 좀 재밌었습니다. 박병창의 돈을 부른 매매 기술을 쓰신 분께서 주가가 움직이든 그건 보지 않겠다.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르지 않을 거죠. 지금 대화는. 사실 이 책을 썼는데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매매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성장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에 맞는 기업들이 이런 것 같아.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고가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타이밍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시황을 보고 주도 섹터를 보고 주도 종목을 보고 여기까지 해놓고 매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신고가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LG이노텍에는 신고가에 따라 조정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래에 있다 반등 주고 있죠. 얘 거래 전략은 달라요. 매매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두 개 다.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할 거냐, 투자 기간을 얼마나 갖고 갈 거냐, 어느 정도 비중을 할 거냐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런 투자 전략에서 전략서이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구조적 성장주를 추종해야지만 사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큰 수익을 준다. 그리고 주식은 소위 뭐 10배가라고 얘기하는 매년 10배가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 뭐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화장품. 2017년도에 IT, 2018년도에 대북주, 2019년도에 5G, 2020년도에 언택트, 백신 있었잖아요. 올해 사실은 없다가 마지막에 생겼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게임 생겼잖아요. 언제든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그런 욕심 한번 내야죠. 2022년도에 뭘까? 2022년도에 난 그거 뭐 어떻든 몰빵은 아니더라도 뭐 하나는 쥐고 가야죠. 그런 생각을 하면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재밌죠. 재밌게. 근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수실 나고 그러면 힘들죠. 돈이니까. 그렇지만 사고의 전환을 하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투자를 하면은 주식 투자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힘들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재밌게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성공하면 돈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진짜 꼰대 같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처럼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성공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